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제 1권 훈련병 시절 30번째 이야기 사격 측정 1 1980년 12월 26일 금요일 성탄절을 보내고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 보니 눈이 하얗게 내렸습니다. 새벽 일조조모가 끝나자마자 연병장 제설 작업을 했습니다. 약 15cm 정도 내려 쌓인 많은 눈을 치우느라 새벽부터 등줄기에 땀이 흥건히 흘렀습니다. 오늘은 사격 측정이 있는 날입니다. 훈련소 교육은 군인에게 필요한 모든 과목의 기초를 배우는 것이지만 크게 보아서는 사격과 각계 전투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격은 훈련의 전반기에 편성되어 있고 각계 전투는 후반부에 편성되어 있는데 사격 측정에서 합격한 사람만이 각계 전투 훈련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불합격자에게는 유급제도가 있어서 사격술 훈련을 재교육시킨 뒤 재측정을 해서 합격해야만 된다는 것이지요. 총을 제대로 쏘지 못하면 군인으로서 그 다음 임무 수행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모반장과 조교들은 유급된 사람은 이제까지 함께 훈련하던 부대를 떠나서 새로 PRI를 배우는 후배들이 있는 곳으로 전출을 가서 그들과 훈련하고 그들과 동기가 되어야 한다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따라서 선후배 관계가 엄격한 군대에서 유급이란 매우 불명예스러운 것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유급자가 나온다는 것은 유급자 자신에게보다 중대장 이하 소대장이나 조교들에게 더 큰 불이익이 된다는 것을 나중에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유급자가 나오면 중대장 소대장들의 근무평점이 나빠져서 진급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조교들은 포상휴가 등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들은 악을 쓰며 전원 합격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측정에서는 우리들을 합격시키기 위한 갖가지 불법, 탈법적인 방법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아침 점호까지 생략하고 제설 작업을 했지만 눈이 많이 와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늦어도 7시까지는 교육 집합을 완료하라는 전달에 아침 식사는 급하게 우격다짐으로 끝내야 했습니다. 8시에 시작하는 오전학과를 위해서 교장까지 가는 시간을 감안해서 집합을 앞당긴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지 사격장에 가는 길은 비교적 순탄하게 갔는데 사격장에 도착하자 우리들은 우선 군기부터 잡혔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사격장 군기는 알아준다고 합니다. 사격은 생명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하기 위해서라는데 과연 기합을 통해서만 되는 것일까? 의문이 생겼지만 힘없는 신병에게 선택의 여지란 없었습니다. 교관과 조교들은 교장까지 이동 중 군기가 불량했다는 애매한 이유로 오리걸음을 시켰습니다. 사격은 정신이 통일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 놈들 같이 썩어빠진 정신 상태로 어떻게 사격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부터 올바른 정신 상태가 될 때까지 얼차례를 실시한다. 각자 소총의 총열을 잡고 철모이에 거꾸로 든다. 실시. 실시! 제자리 앉아. 오리걸음 실시. 실시! 오리걸음은 예전 학교에서도 간간히 해보던 기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을 하다 보니 허리 다리가 아프고 힘이 빠져 나중에는 앞으로 고꾸라지는 사람까지 나왔습니다. 거기다 소총을 거꾸로 철모 위에 들고 기합을 받으니 그 어려움은 배가 되었습니다. 눈 위에서 피땀이 쪽 나도록 한참을 돌리더니 그동안 배운 PRI를 복습시켰습니다. 주로 실거리 사격에서 가장 중요한 조준과 격발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사격전 정신교육, 0점 사격 때 이미 들은 내용들을 또다시 반복해서 들어야 했습니다. 오늘 사격은 오전에 연습 사격, 오후에 측정 사격을 실시한다. 오전 사격을 통해 어제 잡은 0점 상태를 확인하고 이것을 참고하여 오후 측정 사격에서 한 사람의 탈락자도 나와서는 안 된다. 사선에 올라가면 통제관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라. 총구는 표적지나 하늘을 향하게 하고 절대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하라. 사격 전후에는 항상 총의 조정관을 안전 위치에 둔다.
사로에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 이동간에는 항상 어깨 위에 총을 한다. 부사수는 절대 탄피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격 전에는 절대 담배를 피우지 말라.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도록 사격 시에는 방상의 위쪽 단추를 열어라. 등등 여러 가지들을 재차 3차 교육했습니다. 이어서 조편성. 1소대는 제1조, 2소대는 제2조, 3소대는 제3조, 4소대는 제4조가 된다. 1조가 사선에 올라가고 2조는 부사수를 한다. 3조는 대기하고 4조는 감적호에 들어간다. 감적호에 들어간 조는 각자 자신이 맡은 표적지를 잘 보고 있다가 세발 사격이 끝나면 명중한 숫자만큼 준비된 막대기를 들어서 알려주는데 이때 총알이 맞은 자리를 막대기 끝으로 가리켜 주도록 한다. 자세한 것은 감적호에 들어가서 그곳 조교에게 설명을 들어라. 제1조 앞에 총, 노리새 후퇴, 어깨 총, 이동. 올라가면서 각자 자기 번호를 큰 소리로 복창한다. 1소대가 한 줄로 늘어서서 사로로 올라갔습니다. 사로는 연병장보다 5, 6m 정도 높이 있었는데 연병장 쪽은 블록벽돌로 담을 쳐서 성벽같이 보였습니다. 계단을 통해 올라가서 작은 문을 통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2조 좌로 어깨 걸어 총. 올라가면서 탄창을 2개씩 받으며 자기 번호를 복창한다. 이동. 1소대에 이어 우리도 어깨에 자기 소총을 걸어매고 사로에 올랐습니다. 사로에 올라가는 입구에서 조교가 탄창 2개씩을 나눠주었습니다. 실탄 3발씩이 장전되어 있는 탄창이었습니다. 탄창의 차갑고 묵직한 느낌이 손끝을 통해 전해오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실탄이 총구를 통해 방출되는 순간 어떤 경우에는 역사도 뒤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사로는 좌우로 매우 길었습니다. 한 번에 100명이 동시에 사격할 수 있는 사격장이 2개, 즉 한꺼번에 200명이 동시에 사격할 수 있다고 누군가가 아는 소리를 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으나 아무튼 0점 사격장만 보았던 눈은 빈 사로와 멀리 건너다 보이는 표적지는 까마득하게 보였습니다. 사로의 뒤편, 즉 연병장 쪽은 블록담 벽으로 되어 있고 지붕은 함석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블록담 벽에 이름 모를 선배가 남겨놓은 낙서가 내 눈을 끌었습니다. 100, 인, 3, 4 100번 참고 3번 생각하라 라는 뜻입니다. 험난한 군대 생활에서 오직 인내하며 신중하라는 이 이름 모를 선배의 충고는 이후 내가 군 생활하는 동안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도 삶의 교훈이 되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31번째 이야기, 사격 측정 2. 사로 앞으로는 넓은 개활지가 있고 멀리 표적지가 건너다 보이는데 그 거리가 200m라고 했습니다. 표적지 앞에는 높은 언덕이 있었고 그 뒤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로의 중앙에는 통제탑이 있고 그 좌우로 번호가 쓰여 있는 편말들과 소총 거치대가 있었습니다. 나는 2소대 25번이기 때문에 25번이라고 쓰인 사로의 뒤에 섰고 내 앞에는 1소대의 25번이 총을 거치대에 놓고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통제탑에는 평소에는 직접 교육을 하지 않는 중대장이 마이크를 들고 통제를 했습니다. 사수. 중대장의 통제에 사수들은 얼떨떨해서 그냥 있자 중대장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수 뭐하나?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대답과 복창을 힘차게 한다. 알았나? 예, 사수. 사수. 지금부터 사격을 실시하는데 그동안 배운 대로 실시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오전에는 연습 사격이니 각자 총의 성격을 파악하도록 한다. 사격이 끝나면 감적호에서 자기가 쏜 총탄에 맞은 위치를 알려줄 것이다. 잘 보고 오후 사격 시에 참고하도록 한다. 사격 중에 총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총을 그 자리에 놔두고 일어나 앉아서 조교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즉시 조교들이 조치해 줄 것이다. 절대 총을 들고 일어서서는 안 된다. 알겠나? 예, 사수, 엎드려 쏴. 중대장의 통제에 우리는 함께 큰 소리로 복창했습니다.
엎드려 쏴. 거총, 거총. 부사수, 예. 소총 벽에 세우고 위치로. 위치로. 우리는 소총을 뒤편벽에 세우고 사수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가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부사수, 실탄 3발이 장전된 탄창 1개를 사수에게 준다. 실시. 실시. 사수, 탄창 끼우고 탄알 1발 장전. 하늘 일발 장전. 소총의 놀이새가 전진하면서 실탄이 장전되는 소리가 철컥철컥 들렸습니다. 부사수는 탄피가 유실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알았나? 예. 감적호, 지금부터 사격을 시작한다. 사수, 조준선 정렬 정조준이 끝난 사수부터 사격 개시. 이윽고 사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사수들은 철모를 벗어 소총의 탄피 방출구에 대고 탄피가 날아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탄피를 회수하는 것이 바로 부사수들의 임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철모나 방한모자 등으로 탄피가 달아나지 않도록 막아도 탄피는 제멋대로 튀어나가기 때문에 간혹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탄피를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당사자는 현찰 박치기를 당하거니와 그 탄피를 찾을 때까지 근처를 수색했습니다. 탄피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대에 가서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탄피 한 개만 있으면 사격 때마다 실탄을 한 발씩 빼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빼낸 실탄은 탄두를 빼내고 탄피는 공이로 쳐서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다음 사격 때 다른 실탄과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빼낸 탄두로 목걸이 등을 만듭니다. 내가 군에 오기 전에 탄두로 만든 목걸이를 간혹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었던 것입니다. 3발 사격이 끝난 사수는 탄창을 제거하고 안전 위치로 고정한 뒤 완료 보고하며 제자리에 앉는다. 제1사로 사격 끝! 제15사로 사격 끝. 004로 사격 끝. 최종 사격 끝 보고는 조교가 했습니다. 우선 사격 끝. 좌선 사격 끝! 전사로 사격 끝. 전사로 사격 끝 보고가 끝나자 중대장이 통제했습니다. 사수, 약실 검사. 약실 검사. 약실 검사란 혹시라도 실탄이 소총의 약실에 남아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실탄이 남아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모발사고라도 나면 큰일이기 때문이지요. 놀이새가 후퇴된 상태에서 탄피 방출구를 통해 보면 약실에 훤히 보여 약실 상태를 검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로가 순서대로 이상 없음을 보고했습니다. 부사수 탄피 확인. 확인된 탄피를 사수에게 인계한다. 실시! 나는 내 철모로 받아낸 탄피 3개를 내 앞에 사수에게 확인시킨 뒤 인계했습니다. 감적호 표적지 확인. 스피커를 통해 중대장의 말이 울려 퍼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표적지 밑에서 막대기들이 올라와서 각기 총알 맞은 자리를 알려주었습니다. 어떤 곳은 3발을 사격했는데 4발이 맞았다고 하고 어떤 곳은 아예 한 발도 맞지 않았는지 아무런 신호가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내 앞에 1소대 25번 사수는 2발이 맞았는데 모두 좌상탄이 나왔습니다. 명중한 2발이 거의 비슷한 곳에 탄착군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격을 잘하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좌상탄이 나왔으니 약간 우후 하측 부분을 조준해봐. 나의 충고에 그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다시 똑같은 과정을 겪으며 3발을 더 쏘았고 그는 3발 모두 명중시켰습니다. 우리 2조는 사격을 끝내고 내려간 1조가 사조와 감적호 교대를 하는 동안 기다렸다가 사격을 했습니다. 나는 손수건으로 안대를 한 상태로 정조준하여 처음 3발을 쏘았는데 어제 0점 상태처럼 약간 좌상탄이 났습니다. 내 부사수를 맡은 3소대 전우가 최고라는 듯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고 나는 다시 3발을 약간 하향조준 사격하여 6발을 무난히 명중시켰습니다. 총구를 떠난 총알이 제멋대로 날아가지 않고 200m나 떨어진 표적을 내 마음대로 맞출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또 두렵기도 했습니다. 전쟁에서 누군가 나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조준 사격한다면 총알은 결코 거짓 없이 나를 꿰뚫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심은 부대에서 트럭으로 싣고 와서 사격장 연병장에서 처음으로 야외 추진되어 온 점심을 먹었습니다. 하얀 눈이 내린 날, 싸늘한 겨울바람이 코끝이 시리도록 핥히고 지나는 12월 26일. 식어버린 국에 역시 다시금 밥을 먹었지만 그래도 새벽부터 정신없이 헤매며 허기진 내 배에게는 꿀맛보다 달고 엿보다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32번째 이야기. 사격 측정 3. 1980년 12월 26일 오후, 점심 식사가 끝나자마자 쉬는 시간도 없이 다시 집합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우리들의 훈련소 전반기 교육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격을 측정받는 시간입니다. 그동안의 PRI 5단계와 사격 전 시험, 그리고 0점 사격과 오늘 오전의 실거리 연습 사격까지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사격 측정을 받을 것이다. 한 번에 3발씩 3차에 걸쳐 모두 9발을 사격하는데 그 중에 3발만 명중하면 합격이다. 그동안 사격술 예비훈련을 성실히 받은 사람은 문제없이 합격할 수 있다. 너무 긴장하거나 겁먹지 말라. 그동안 배운 대로만 하면 된다. 알겠나? 오전에 사격 통제를 했던 우리 중대장이 집합한 우리에게 간단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당시 훈련소 우리 중대장은 중이었고 사람이 온화하고 친밀감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나서는 일이 없었고 부대 내에서 만나도 거의 웃는 낯으로 인사를 받곤 했습니다. 나중에 각계전투 교육대에는 중대장 명령으로 아침에 교육 갈 때는 걸어가고 교육 끝나고 돌아올 때는 구보로 뛰어왔습니다. 중대장의 이론은 아침에 뛰어가면 배가 빨리 꺼져서 배가 고파지기 때문에 걸어가야 하고 돌아올 때는 배고프니까 빨리 가서 밥을 먹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자상하고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런 중대장일지라도 내무반장과 교관 조교들에게 군기가 바짝 잡힌 우리들에게는 똑바로 바라볼 수조차 없는 무서운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잠시 후 어디선가 군용 차량이 들어오고 몇 명의 장교와 하사관들이 내렸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사격 측정을 감독할 시험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오자 우리 중대장 소대장과 조교들이 바짝 긴장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을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대던 그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사로로 올라가자 조교 하나가 우리들에게 나직하고 조용한 어투로 다시 주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오후 측정 사격은 오전처럼 감적호에서 신호를 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너희들 사격 합격 여부는 표적지를 보기 전까지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방법은 있다. 감적호에 들어가는 사람은 감적호에 가면서 돌멩이를 주워가지고 가서 잘 보고 있다가 3발 사격이 끝날 때마다 합격하면 돌멩이를 위로 던져 올려라. 알겠나? 사수들은 3발 사격을 끝난 뒤에 감적호를 잘 보고 있다가 자기 표적지에 돌멩이가 올라오면 합격한 것이니 그때는 아직 합격하지 못한 역전후의 표적지에 지원 사격을 해준다. 알았나? 앞서도 말했듯이 측정 사격은 훈련병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 외에도 중대의 교육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고, 이는 나아가 중대장과 교관, 조교들의 근무평가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합격률을 높이려고 이런 불법적인 묘안을 짜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새 표적지를 받아 각자 자기 소속과 이름을 쓰고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조와 2조가 먼저 사격을 위해 사로로 올라가고 3조와 4조는 우리 1조, 2조의 표적지를 받아들고 감적호로 갔습니다. 사격은 오전처럼 중대장의 통제에 따라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1조가 사격을 하고 우리가 부사수가 되어 탄피를 받았습니다. 처음 3발을 사격하고 나니 돌멩이가 몇 개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내 앞에 사수는 아직 합격하지 못했는지 소식이 없었습니다. 다시 3발을 쏘자 그때서야 돌멩이가 올라왔습니다. 나는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23번이 아직 합격 못했어.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3발 사격을 마쳤습니다. 감적호에서 표적지를 교체하는 동안 우리는 탄피를 수거해 사수에게 인계하고 임무교대를 했습니다. 이윽고 우리 2조의 사격이 시작되었고 나 역시 6발 사격이 끝났을 때 돌멩이가 올라왔습니다.
내 앞서 사격한 나의 부사수가 내게 속삭였습니다. 26번 쏴줘.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바로 옆에 전후 표적지에 나머지 3발을 모두 쏘아주었습니다. 1조와 2조가 사격을 마치고 감적 후 교대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가면서 조교가 말한 대로 계란만한 돌멩이 2개를 주워서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감적호는 사로가 있는 쪽으로 3-4m 높이의 높은 언덕이 가로막혀 있어서 사로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뒤쪽 역시 언덕이 있는 사이에 꽤 넓은 통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통로 바닥과 벽은 시멘트로 만들어져 있고 표적지를 다는 틀이 각 사로마다 하나씩 있는데 이 틀은 풍차처럼 옆으로 돌려내려서 표적지를 갈아 끼우고 다시 세워서 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같은 시설은 나중에 자대에 가서 사용한 자동화 사격장은 물론이려니와 일반 사격장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육군 최고의 훈련소인 제2훈련소의 당시 시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3조의 표적지를 번호에 맞게 끼우고 세워서 고정했습니다. 감적호 바닥은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어서 돌멩이가 없이 깨끗했습니다. 조교가 왜 가면서 돌멩이를 주워 가라고 했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 사격 통제관에 사격 경고가 있은 후 바로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인간의 언어 표현 능력은 도저히 실제를 따라갈 수 없음을 느낍니다. 감적호에서 들은 총소리는 공기를 쥐어짜듯 한참 동안 숨을 참고 있다가 일시에 내뿜는 숨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견디다가 못 이기고 터져나오듯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사선에서 들었던 총소리와 이곳 감적호에서 들은 총성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로에서의 총소리가 남성적이라면 이곳의 총성은 여성적이라고나 할까요? 3소대가 1차 세발 사격을 하고 우리는 제각각 맡은 표적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높이 달려있는 표적지이지만 총알에 맞은 부분은 구멍이 뚫려 있어서 명중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첫 세발에 합격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실제 측정 사격이니만큼 긴장한 탓인 것 같았습니다. 다시 2차 세발 사격이 실시되고 내가 맡은 표적지도 실탄 구멍이 4개가 되었습니다. 나는 호주머니에서 돌멩이를 꺼내어 위로 힘껏 던져 올렸습니다. 다시 3차 세발 사격이 실시되고 사격이 끝난 뒤 우리는 표적지를 내려서 3소대 표적지를 떼어내고 4소대 표적지로 갈아 끼웠습니다. 떼어낸 표적지는 통제관으로 나와 있는 하사 1명에게 제출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4소대 사격이 진행되었습니다. 측정 사격의 결과는 바로 나왔습니다. 9발 사격 중 3발만 맞으면 되고 또 안 맞는 사람은 먼저 합격한 옆전우가 지원 사격까지 해주는 편법까지 동원하였으니 불합격자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사격은 모든 중대원을 합격시키고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동안의 PRI와 수많은 얼차려와 그에 따른 육체적 고통 또한 정신적 고난을 감내한 결과 우리는 이제 최소한 총은 쏠 수 있는 군인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33번째 이야기, 내무검사. 군대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내무검사를 합니다.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항목 중에 내무검사의 의의라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내무검사람은 재규정 이행 여부, 교육 정도, 병기 및 관물의 보존 상태, 명령 지시의 숙달 및 실행 상태 등 유사시에 적응할 수 있는 태세의 완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이런 내무검사를 매주 토요일 실시합니다. 평상시의 내무검사는 주로 중대장이 실시하지만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연말이나 또는 상급 부대장이 바뀐 경우이거나 사단장급 이상의 중요인사가 부대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대대장이나 연대장이 직접 내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980년 12월 27일이 바로 연말 내무검사로 30연대장이 직접 내무검사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2번의 토요일을 군대에서 보냈지만 첫 번째는 암기사항 등을 교육하느라 보냈고 2번째 토요일에만 중대장이 처음으로 내무검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이때에도 그 전날 내무반을 물청소하고 관물을 손보고 군화를 닦는 등 수선을 떨었는데 정작 당일의 중대장은
그냥 한번 훑어보는 것으로 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27일의 내무검사는 그 격이 달랐습니다. 연대장이 직접 취하는 내무검사인지라 온 중대가 들썩거릴 만큼 뻑적지근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내무검사 준비의 선봉에는 인사계가 있었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에 교회를 다녀오니 중대안이 온통 내무검사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각 소대는 자기 소대 앞에 통로벽에 노란 수성 페인트를 중대본부에서 수령해 칠한다. 각 소대별 페인트 칠한 것을 비교해서 잘못한 소대는 얼차례를 실시한다. 가장 큰 일은 중대의 가운데 통로벽을 수성 페인트로 칠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두들 군복을 벗고 상당 관물대에 있던 훈련복을 꺼내 입은 다음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우리들 머리 위에도 입고 있는 침투복에도 그리고 바닥에도 온통 페인트 투성이었습니다. 오후에는 그 뒤처리를 했습니다. 몇 번이고 마대걸레를 빨아다가 바닥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나 회사에서 그렇게 청소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걸레를 빨아다가 네모반 스팀튜브, 유리창, 침상, 식탁 등을 닦았습니다. 이 또한 전쟁이었습니다. 네모반장들은 이 전쟁의 와중에서 저승사지와 같았습니다. 조금만 게으름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현찰 박치기를 실시했습니다. 마대걸레질을 하다가 걷어차이는 사람, 침상 닦다가 원산 폭격하는 사람, 그 복잡한 와중에서도 그들은 해집고 다니며 소리 지르고 지적하고 기합 주고 걷어찼습니다. 어느 정도 청소가 마무리돼 가는데 인사계가 와서 둘러보다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벽의 아래쪽 부분, 즉 걸레바지 부분이었습니다. 그곳은 본래 검정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는데 그동안 조금씩 벗겨진 부분도 있고 오늘 페인트가 흘러서 얼룩진 곳도 있었습니다. 여긴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 다시 칠해야 해. 인사기의 말에 우리는 검정 페인트를 또 칠하려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산이었습니다. 각 분대별로 구두약을 2개씩 가져온다. 실시. 이럴 때는 내 것 따질 수도 없습니다. 그저 먼저 들은 사람이 얼른 튀어가서 가져와야 했습니다. 이제부터 구두약을 아래쪽에 바르는데 줄을 맞춰서 조금도 삐뚤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줄이 삐뚤어진 소대는 얼차례를 실시한다. 알겠나?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시 받는 이등병 월급이 2,700원, 구두약은 당시 슈퍼등에서 300원이었습니다. 즉 하루 90원짜리 인생이 300원짜리 구두약을 아까운 줄 모르고 벽에다 처바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랑이보다도 더 무섭게 으르렁대는 네모반장의 눈총 앞에 우리 모두는 오금절인 토끼가 될 뿐이었습니다. 저녁 점호 시간은 내무검사 준비를 최종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점호를 취하는 주번사관과 네모반장은 소대 내 구석구석을 들쑤시고 다니며 청소 상태를 살피고 소총과 장구류 상태를 살폈습니다. 도대체 주번사관과 네모반장들은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온갖 트집을 잡으며 개거품을 물고 소리 지르며 기합을 주었습니다. 다음날 1980년 12월 27일 토요일, 우리의 고통과 눈물과 구두약으로 준비한 내무검사를 연대장이 치르던 날, 나는 정작 사역병으로 차출되는 바람에 이 요란한 연대장 내무검사를 직접 받지는 않았습니다. 34번째 이야기, 헌병대 사역. 1980년 12월 27일 토요일, 1980년을 보내는 마지막 주말인 오늘은 연대장이 직접 취하는 내무검사일입니다. 아침부터 한창 막빠진 내무검사를 위해 관물에, 구두에, 장구류에 정신없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번하사가 오더니 무조건 지명을 하며 밖으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중대 각 소대별로 5명씩 모두 20명, 8중대에서 20명, 도합 40명은 영문도 모르고 집합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너희는 인소라는 조교를 따라가서 그의 지시에 따라 사역을 하고 온다. 알았나? 처음에는 이것이 무슨 상황인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 중요하다는
연대장 내무검사까지 빼먹으면서 우리가 가서 해야 할 사역이 무엇이란 말인가? 엄청나게 힘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은근히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는 헌병대 청소 사역병으로 차출된 것이었습니다. 연대장 내무검사까지 빼먹고 사역을 시킬 수 있는 곳은 역시 헌병대나 보안대 같은 빽이 있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중대에서 빗자루를 하나씩 받아들고 헌병대로 향했습니다. 헌병대는 훈련소 교회 옆으로 길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몇 번 다니면서 보았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헌병대에 가니 상병 계급의 기관병 하나가 나와서 우리를 통제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별다른 일은 없고 어제 새벽까지 내린 눈에 제설 작업이나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역을 나눠 분담하여 눈을 군대에서 흔히 쓰는 운반도구인 단가에 퍼담아 내다버리고 그 뒤를 빗자루로 쓸어 마무리 지어나갔습니다. 나는 제설 작업을 하면서 헌병대 안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헌병대는 모든 군인에게 공포의 대상입니다. 사회의 경찰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지만 군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헌병대가 군인들에게 주는 위압감은 경찰의 그것보다는 훨씬 더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느끼는 헌병대의 위상에 비해 훈련소 헌병대는 단출했습니다. 행정반 사무실 1개에 내무반 1동, 그리고 부속 건물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창고 같았고 또 다른 하나는 내 생각으로 범법자들을 취조하거나 조사하는 곳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헌병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 바로 유치장이 부속 건물 바로 옆에 이중에 철조망에 둘러싸인 채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나는 사회에 있을 때에도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 감옥 같은 곳을 한 번도 구경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헌병대의 유치장을 여러모로 관심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블루벽돌로 허술하게 지은 열대평 크기의 유치장은 한편으로 철창으로 막힌 방이 있고 그 방과 통한 한편에 화장실, 그리고 입구에 작은 사무실이 있는 극히 초라하고 썰렁한 분위기였습니다. 게다가 문을 열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싸늘한 12월의 찬바람이 그대로 유치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유치장 안에는 2명의 죄수가 있었는데 우리의 훈련복인 침투복 같은 허술한 옷을 입고는 그 추위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유치장 입구에는 2명의 보초가 경계총 자세로 보초를 서고 있었고 보초는 유치장 내부와 화장실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유치장은 주위를 막고 있는 이중의 철조망으로 인해 더욱 살벌하고 삼엄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보초들은 우리들에게는 매우 친절해서 고향도 물어보고 농담도 했지만 수인들에게는 매우 엄격하고 무섭게 대했습니다. 아마도 수인들은 아무것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듯했습니다. 숨쉬고 사지를 움직이는 것 정도나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것인지 그들은 무엇을 하든지 보초에게 먼저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아야만 할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에도 반성! 수인 아무개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 반성! 라고 보고를 했고 보초로부터 허락이 떨어져야만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보초의 허락이 없으면 생리적인 현상까지도 억제해야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례 구호는 반성이었는데 아무래도 유치장에 수감된 죄인이기에 그럴듯한 경례 구호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가 청소를 하고 있을 때 한 명의 죄수가 끌려와서 입창조치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주변이 긴장되고 무언지 모를 팽팽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훈련소 내 어느 부대의 기관병인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나 대검을 빼들고 난동을 부렸다고 누군가가 들은 소문을 말했습니다. 죄수는 유치장 현관 앞에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었습니다. 12월의 싸늘한 날씨 속에서 그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몸으로 몇 번에 앉아 일어서를 반복하는 얼차려까지 받고는 새로 내준 옷을 입고 바로 입창되었습니다. 팬티까지 모두 벗기는 것은 혹시라도 흉기나 다른 물건을 숨겨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역시 누군가가 아는 소리를 했습니다. 이날 헌병대 사역은 사역 이상의 교훈을 내게 주었습니다. 이날의 헌병대 유치장 풍경은 군생활 내내 내 머릿속에 살아있었고 이것은 사고 없이 군생활을 마치도록 독려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5번째 이야기. 후배 고참. 나보다 군대에 먼저 갔다 온 선배들이 군대 추억담을 이야기할 때마다 군대 못 갔다 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나이 어린 고참에게 군기 잡히고 맞았던 얘기, 학교 후배가 고참이 되어 기합받은 이야기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면 그저 남의 이야기 이려니 했습니다. 나도 나보다 5개월 늦은 사촌동생이 나보다 1년 4개월여나 빨리 입대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어도 직접 대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군대를 좀 늦은 나이에 입대했습니다. 우리 때 많은 사람이 그렇듯이 호적도 좀 늦게 된 탓도 있었지만, 신체 검사를 받고도 입대 영장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 1년 3개월여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박정희 시대인 1979년 여름에 신검을 받은 다음 11.6으로 박통이 서거하고 12.12로 전두환 씨가 권세를 잡고 최규하 씨가 대통령이 되고 5월 광주항쟁이 일어나고 다시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는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의 입대는 하염없이 늦어지다가 겨우 1980년 끝자락에 입대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친구들은 거의가 나보다 먼저 입대를 했고, 나중에 자대에 가서 보니 상병들도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대에서 나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군대는 오로지 계급이고 짬밥인 것을. 아무튼 1980년 12월 27일 헌병대 청소사역을 나가서 1호구로 한참을 청소하고 있는데, 일병 계급장을 단 운전병 하나가 세차를 하고 있다가 말을 건넸습니다. 이상하게 군대에서 고참들이 졸병들을 만나면 첫 번째 물어보는 것이 10중 8구는 고향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군대에서 고향은 그나마도 위안과 유대감을 주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주는 것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야, 너 고향이 어디야? 예, 충남 부여군 옥산면입니다. 보통 고향을 물을 때 대충 부여입니다 라고 했다가는 부여가 모두 너네 집이냐? 라고 통박당하기가 일쑤여서 이제는 요령이 생겨 고향을 자세히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어떤 전우들은 고향 마을의 집번지까지 모두 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운전병은 내가 고향이 부여군 옥산면이라니까 반색을 했습니다. 야, 그러면 홍산면을 아나? 그는 내 고향 바로 옆에 있는 면 이름을 대며 물었습니다. 예, 중학교를 홍산면에서 나왔습니다. 홍산중학교? 예. 몇 회 졸업생이야? 나는 그가 나의 중학교 선배려니 생각했습니다. 일병이면 훈련소 신병 입장에서 보면 하늘 같은 존재였고, 반색하는 그의 표정으로 보아 그는 나의 모교 중학교 출신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24회입니다. 그러자 그는 힘도 안 들이고 말하더군요. 그래? 그러면 나보다 선배군. 나는 25회야. 나는 갑자기 어색해짐을 느꼈습니다. 우리들 중학교 때는 군대만큼은 아니라도 엄격한 선후배 관계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의 1년 선배는 하늘 같았고 칼 같은 거수경례를 하며 존댓말을 쓰는 그런 선후배였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후배를 부르고 기합도 주며 때론 빠따도 치던 시대였습니다. 그랬던 나의 후배가 지금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는 하늘 같은 고참, 나는 땅 같은 졸병. 학교 직속 후배면 분명 나이도 나보다 어릴 텐데. 갑자기 말하기도 어색하고 가슴도 답답해졌습니다. 물론 앞으로 계속 만날 일은 없겠지만 후배를 고참으로 만나서 하늘 같은 심정으로 공대한다는 것은 분명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고, 한편으로 세상적인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대란 다 그런 거야. 그러나 어쩌냐? 나는 고참이고 너는 신병인데. 그도 내 기분을 알아차린 듯 다소 어색하게 변명처럼 말하고는 차에서 건빵 한 봉지를 꺼내어 먹으라고 건네주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건빵을 받아들고는 같이 나온 소대원들에게 그 건빵을 주고는 하던 청소를 마저 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소대 전우들은 건빵을 같이 먹자고 했지만 나는 그걸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요원하게 남은 군 생활이 더욱 무겁게 다가오고 왠지 모를 서러움이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탕팩